발전하는 과정은 인생의 성공 문화 유전자를 배우고 흥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흥하는 사람을 많이 생기게 도와주는 사회, 참 도약을 빨리 이루고 발전을 이루지만 흥하는 사람을 자꾸 폄하하고 어떤 이유로든 불편하게 만들면 그런 흥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는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선진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진국에 가면 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발전하는 나라와 발전하지 않는 나라의 차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테크닉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럼 뭐 하는 데냐? 우리는 항상 흥하는 사람을 뽑아내라고 해요. 여러분, 시장 가서 시장에 참여를 해보시면 내가 기업을 해도 내가 수익을 내고 다른 사람보다 사업을 잘해야지 대접받지. 그렇지 않고는 대접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소비자도 항상 우수한 기업만 골라내고, 은행에 가도 잘하는 기업한테 돈 빌려주는 것이고, 증권시장에 가도 잘하는 기업 주식만 사는 거죠. 근로자도 전부 다 잘하는 기업에 가려고. 좀 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뭐냐? 이 흥하는 이웃을 키우려고 다 노력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흥하는 이웃의 발전의 노하우를 배우고 그게 전 사회로 퍼져나가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징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바로 경제력이 집중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힘이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 지역에 힘이 보여요. 개인이면 부자가 되고, 기업이면 대기업이 되고, 지역이면 사람과 기업과 모든 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경제력 집중이나 자원의 집적과 집중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발전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자. 그 어떻게 해? 그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성공을 했냐?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흥하는 자를 우대하면서 흥하는 자를 넘치게 하고 모두가 따라 배워서 흥하는 자가 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한연된다는 정신 아시죠? 그 한연된다는 정신이 뭐냐? 흥하는 유전자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흥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한연된다는 정신을 가진 흥하는 이웃을 만들어내니 그 이웃을 따라가지고 모든 뒤따라서 국민들이 배우고 그러면서 전체가 다 같이 발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도 잘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되고, 지역도 열심히 하는 지역은 더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발전하고, 이러면서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경제 불균형은 너무 당연스러운 것이다. 경제가 불균형해지지 않으면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지역이 발전하는 데가 있고 낙후되는 데가 생기는 이 현상이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그게 무슨 모순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개발연대의 특징이었는데 1980년대 50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50 정도는 대단히 포퓰리스틱한 정부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정부는 아니었지만 50 정부는 제가 보기엔 대단히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 개발연대는 문제다. 왜? 독재하에서 여러분 성장을 이뤘고, 성장 과정에서 경제를 집중을 초래했고, 국가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으니 이걸 고쳐야 된다 하는 게 여러분 정의 사회 구현을 내건 50 정부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모든 정책을 잘 보시면 대기업 규제 정책, 중소기업은 무조건 지원하는 중소기업 부대 정책, 수도권을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 정책, 지방에 대한 각종의 N분의 1 지원 정책, 교육 평준화 정책이 강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위 사회, 경제, 사회 운영 시스템, 그 패러다임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는 저는 다른 패러다임이 들어섰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한국 경제 개혁의 목표는 개발시대 성공 동력이었던 집중과 집적을 해체하고 경제적 평등과 실효성 없는 균형 발전을 추구한 것이죠. 이게 바로 정의사회 구현을 내는 50 정부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자, 대기업이 되면 규제받고,
중소기업은 무조건 지원받고 농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농업지원 정책을 씁니다. 노조를 무소불위로 키우고 경영을 민주화해야 된다. 그럼 경영을 민주화하면 그 기업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수도권 규제와 균형 발전 정책을 502 이후에 우리가 해봤다. 그 결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이 정책이. 잘 보시면 여러분 잠깐만 보지 마시고 빨간 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의 추세선이에요. 60년대 이전을 보지 마십시오. 6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한 4% 미만으로 성장하던 경제가 갑자기 8% 이상으로 뛰어오르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게 평균적으로 한 30년 동안을 8% 이상 성장을 했대요. 근데 그 성장 추세가 80년대 후반서부터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경제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바로 80년대 초중반에 시작된 아까 얘기한 이상한 패러다임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가 지금 적폐가 쌓여서 오늘날 경제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걸 제가 강조하고 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 끝머리에 3.5%라고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때문에 금융 위기 때문에 뭐 0% 2%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게 없더라도 한국 경제는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은 제가 지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80년대 개박기가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50을 거치면서 들어온 각종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념하에서 만들어낸 정책들이 한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려가는 속도가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속도, 이 내려가는 추세를 그냥 연결하면 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나옵니다. 그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한국 경제는 0% 성장하는 경제가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0%로 성장을 못하는 경제다 하는 거를 여기 한 웅변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요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제가 말씀드린 이 개혁 과정 뒤에 하는 이런 걸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좀 제가 의구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연대는 바로 흥하는 이웃을 키움으로써 도약을 이뤘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흥하는 이웃을 폄하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이러면서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개발연대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게 뭐였냐 이런 겁니다. 기업이 대단히 중요하죠. 기업이 없으면 경제는 조직화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기본의 기본인데 경제에서 이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여러분 5.16 혁명하고 나서 제일 먼저 다 아시죠? 16개 대그룹 총수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탈세 부정을 가지고 물론 그게 이병철 씨만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갔었죠. 근데 다 청산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경제를 하는 기회가 더 있냐.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5.16 혁명 공약에 위배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앞장서면서 경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만일 그 당시에 기회들은 다 과거 기회를 청산하고 재산 다 몰수하고 새로운 기회들을 준다? 누구한테 줘요? 여기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뭐 논란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었다. 두 번째는 새로 수출을 일으켰는데 지구상에서 지난 100년 역사를 100년 한 150년 역사 중국 산업혁명 이후에 한국처럼 빠른 기간 동안에 수출을 이렇게 많이 늘린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에는 수출을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정책이. 근데 지구상에서 아무도 그걸 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 유일하게 한국밖에 성공 안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논리는, 제 기록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수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기업만 국가가 우대에 빼는 거예요. 바로 흥하는 이웃을 키우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수출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수출을 남보다 더 많이 해야지만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독특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뭐 수출의 날 행사 아시죠? 그날에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다 나와요. 그렇죠? 수출 시장에 등수가 나오면 정부에서 1등에서부터 10등, 20등, 30등 훈장 뭐 다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이 뒤에 와서 은행이 다 돈을 지원하죠. 이건 뭐 특혜라고 그러지만 이건 특혜가 아니죠. 잘하는 기업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면 뭐 너무나 당연한 은행의 부분이에요. 잘 못하는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망한 예가 뭐예요? 외환위기가 다 그래서 온 겁니다. 만일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뭐 경상도 기업이다, 전라도 기업 주지 마라 이렇게 해서 나라가 더 망하지요. 그러나 실적에 따라서 엄정하게 차등을 두고 돈을 지원한 것이 바로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린 계기가 됐다.